혹시 월급날에요, 통장에 찍힌 액수랑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이 달라서 하고 고개를 갸웃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네, 오늘은요, 우리 삶과 정말 뗄 수 없는 문제죠. 바로 이 세금이 대체 어떻게 설계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럼 도대체 좋은 세금 제도라는 게 뭘까요? 사실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는요, 서로 절대 양보 못하는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바로 세금 제도를 아주 효율적으로,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만들 거냐, 아니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만들 거냐 하는 끝나지 않는 딜레마죠. 자, 이 흥미진진한 갈등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. 잠깐만요. 정부가 걷는 그 많은 돈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부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죠. 자, 먼저 연방정부부터 한번 볼까요? 와, 이거 보세요. 전체 세금 수입의 대부분이 딱 두 군데서 나오네요. 개인소득세가 거의 절반에 가깝고 사회보장세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요. 합치면 거의 85%가 넘죠. 우리가 막 뉴스에서 많이 듣는 법인세는 생각보다 비중이 작습니다. 결국엔 뭐냐? 정부가 우리 같은 개인들의 소득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뜻이죠. 그런데 주 정부나 지방 정부로 내려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돈 들어오는 구멍이 훨씬 더 다양해요. 우리가 집 가지고 있으면 내는 재산세, 또 물건 살 때마다 조금씩 내는 판매세, 이런 것들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저기 보이는 연방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있죠? 저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사실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, 바로 효율성의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세금이라는 건요, 우리가 그냥 내는 그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.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. 세금의 진짜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내는 세금 그 자체고요. 두 번째는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하려던 행동을 안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자중 손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말정산할 때 머리 아픈 거 생각나시죠? 바로 그런 행정적 부담입니다. 여기서 자중손실, 다른 말로 사중손실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. 이건 정부가 가져가는 돈도 아니고요. 그렇다고 우리 주머니에 남는 돈도 아니에요. 말 그대로 그냥 경제 전체에서 증발해버리는, 사라져버리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.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해요. 자, 여기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하나 있습니다. 세금이 없을 때는요, 모두가 기분 좋게 거래해서 사회 전체에 15달러만큼의 행복, 즉 이득이 생겼어요.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세금 6달러를 딱 붙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시드니라는 친구가 너무 비싸네, 안 사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럼 계산해 볼까요? 정부는 세금 6달러를 챙겼죠. 하지만 시드니가 포기하면서 원래 생겼어야 할 이득이 날아가 버렸어요.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득은 10달러로 팍 줄어들었습니다. 그럼 그 사라진 5달러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? 바로 그게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자중손실이라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일이 현실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?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. 우리 집 좀 고쳐볼까 했는데 괜히 고쳤다가 시에서 세금만 더 올릴 거 아니야? 아니, 집을 더 좁게 만드는 건 분명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도 세금이 무서워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자정손실의 생생한 현장입니다.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가장 완벽하게 효율적인 세금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. 바로 정액세. 소득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예요. 이러면 자중손실이 전혀 없거든요.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좀 심하게 불공평하죠. 네,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논의의 정반대편, 즉 공평성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. 자, 이제 공평함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. 이게 효율성과 어떻게 부딪히는지 한번 보자고요. 도대체 세금에 있어서 공평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아주 근본적으로 두 가지 큰 생각이 있습니다. 하나는 편익 원칙이에요. 쉽게 말해 정부가 해주는 서비스로 이득 보는 만큼 세금 내라는 거죠. 다른 하나는 능력 원칙입니다. 이건 뭐냐? 돈을 더 잘 버는, 즉 세금을 낼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실제 세금 제도로 만들어지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. 많이 벌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누진세,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세율을 내는 비례세, 그리고 좀 특이하죠.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세율은 낮아지는
역진세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? 한쪽에는 효율성이라는 목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공평성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. 이제 이 둘이 현실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세법을 어떻게든 공평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면 가끔은 정말 기상천외하고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.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결혼 페널티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공평하게 하려다가 일이 꼬이는 대표적인 경우죠. 한번 보세요. 두 사람이 각자 5만 달러씩 벌 때에는 세금을 합쳐서 1만 5천 달러를 냈어요. 근데 이 둘이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법이 이 둘을 그냥 한 명의 납세자로 봐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서 세금이 갑자기 2만 달러로 훌쩍 뛰어버려요. 이건 뭐 말 그대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5천 달러를 내놓을 꼴이 된 거죠. 근데 더 황당한 건요. 조건이 조금만 달라지면 반대로 결혼하고 나서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결혼 보조금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완벽하게 공평하면서 동시에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을 만드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. 자, 그럼 또 다른 껄끄러운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?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인세. 그 돈은 과연 진짜로 누가 내는 걸까요? 왠지 돈 많은 기업들이 내는 세금 같지만 경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부담이 흘러가는 길이 아주 복잡합니다. 법인세의 부담은요, 결코 그 회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. 결국 그 부담은 여러 사람에게 쪼개져서 넘어가요.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더 낮은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.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합니다.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장기적으로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될 수도 있죠. 즉, 세금 구지서를 받는 주체랑 진짜로 그 비용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죠. 이건 뭘 보여줄까요? 바로 효율성, 주로 낮은 세율을 통해 달성하려는 쪽, 그리고 공평성, 높은 세율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절대로 한 번에 끝나는 숙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거리인 거죠. 결국 모든 세법 개정이라는 건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양팔 저울 위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쪽에 무게추를 더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끊임없는 줄다리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게 바로 세금 제도를 바라보는 큰 틀입니다. 이제 앞으로 뉴스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세금 얘기를 들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저 정책은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걸까? 아니면 공평성에 무게를 두는 걸까?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.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건 뭘까?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세금 논쟁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